이제 시작하는 K 헬기죠. 대한민국의 이제 방산 분야 해외 수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서유럽, 이스라엘 수준으로 이제 이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수익성을 폴란드로 인해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망이 뭐 좋죠. 그동안에 뭐 컴퓨터, 반도체 중심에서 새로운 우리 경제, 해외 수출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K 방산이 이제 채워줘야 되는. 그 대표 선수는 또 KF21.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게 미국의 규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통성, 호환성을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양껏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쪽을 이제 시작을 한 거는 한 뭐 정식으로 4년 됐고요. 그 전에도 뭐 좀 이렇게 간간히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방송에 참여한 거는 밀리터리 쪽으로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불러주셔서 다니고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 뭐 이 밀리터리 분야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월간지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현장 취재를 다니면서 직접 겪은 것들,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재산이 돼서 자산과 재산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세계 정세, 군사 관련 세계 정세가 그렇게 뭐 지금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신으로 들어오는 뭐 양안 사태라든지 미국이 왜 저러나, 새로운 정권이 군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저도 흥미가 더 붙고 약간의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왜냐면 생각했던 게 거의 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뭐 군사 무기 자체보다는 좀 더 넓게 뭐 남북한 이제 뭐 군사 관계 폭넓게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파치가 이제 세대가 있죠. 아파치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그 오는 과정이 1990년도 걸프전 그 휴전 끝나고 나서 그 바로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1991년도에. 그게 이제 1세대 아파치죠. 그 당시에는 A형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뭐 똑같아요. 다른 방산 제품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비가 들어가요. 로비라는 게 꼭 항상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로비들이 들어가죠. 아, 이거 지금 필요 없다. 한반도 지형에는 안 맞는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전차가 더 필요하다. 현대로템의 전차. 그 당시에 K1 더 생산해야 된다. 돈 더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주포, 뭐 K55A1, 그 당시 지금 이제 K55A1인데 자주포가 K55 자주포를 다 완결을 쳐야 된다. 천여대. 그래서 예산 싸움에 국방비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당시 34년 전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아파치는 한반도 지역에 안 맞는 물건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도 지나니까 이게 원 제작사에서 이제 보잉사로 이제 합병이 이제 되면서 D형, 그 두 번째 2세대 아파치가 나옵니다. 아파치 롱보라고 하죠. 그때도 또 반대가 많이 부닥쳐요. 아니 뭐 이게 뭐 패트리어트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조기용보 통제기도 사야 되고, 지금 이제 F-15K죠. 차세대 전투기, 차기 전투기도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이 한반도 지형에 맞지도 않는, 뜨자마자 다 격추될 텐데. 실제 그 당시 이라크전 말고 걸프전 때도 격추된 사례도 있었고, 아 이게 뭔 저기 대단한 거라고. 이거 미루고 다른 거 더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빌렸어요. 여러 가지 로비로 인해서. 그게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 육군에서는 그래도 이게 아주 헤비급 공격 헬기가 있어야만 전장 수행이 있어서 전차, 자주포 다 뭐 다연장 옥개포 한 번에 다 투사해서 한 번에 전장 장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무기 하나에 의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체이기 때문에 작전, 어떤 한반도 작전 계획이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2013년도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발주해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해서 발주해서 들어온 게 아파치 가디언. 3세대 아파치입니다. 아주 그게 들어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이제 얘기는 뭐 이라크 전도 얘기도 하고, 이게 뭐 혼자 돌아다니면 격추된다. 이미 2003년도에 얘기 있었죠. 필요 없는 헬기다. 그러다 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공격 헬들이 뭐 그 등급이 같은 헤비급, 뭐 까모프 쪽에 K52나 50, 그 다음에 MI28, 이 격추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평상시 뭐 베트남전 이래로 그 비율, 격추되는 비율은 그렇게 완전히 뭐 부대가 사라질 정도로, 그 해당되는 그 러시아 공격 헬기 부대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사라질 정도의 격추냐. 그러니까 비율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된 것도 있고, 너무 드론을 이제 유수화 시켜서 이제 앞장을 세우다 보니까 뭐 드론한테 처박혀서 뭐 격추됐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선에서 전체적인 그 긴 전선에서 다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1인칭 드론, 그게 파괴율이 전차, 상대 전차, 러시아 20%밖에 안 되고 그 컨트롤하기가 무척 어렵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서 나오잖아요. 3년 그 전쟁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격 헬기가 무조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국군이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용도가 이제 70대 소요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건 36대고 나머지 절반도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안 산다는 거죠. 살 수 없는 거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상 얘기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코브라 공격 헬기 기존의 구형 대체하는 이제
수요는 이제 확보하고 끝내자. 그리고 나머지 공격 헬기는 이제 LH-1 국산 경전투 헬기, 경공격 헬기죠. 그걸로 다 생산하면 될 거다. 그리고 공격 헬기에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 정도였는데 이게 너무 드론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뜻이 이게 다 업체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 깔려 있는 게 오랜 기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군의 작전 계획에 최소 대수는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뭐 LH가 다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없는 게 육군 항공 작전사령부 당시에 아파치를 도입하면서 공개를 한 자료를 보면은 서해안에서 아파치 가디언은 주한미군 그 당시에 중심으로 10km 이상 나가서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다 때려잡아요. 아니면 고속정을. 그러면 살아남은 거를 4km 이내를 한국군의 LH가 맡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 기준은 또 500MD 투입되고 코브라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와서 2016년도 이후에 현재 2025년도에는 이제 배치하기 시작한 LH가 담당하고 멀리 원거리에서는 이제 아파치 부대들이 다 막아야 되는 서해안 쪽에 들어오면 그 여전히 그런 용도로는 필요한 거죠. 해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작전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이게 뭐 일방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지상전 중심의 작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공기부양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기부양제이 구형이든 낡았던 간에 가동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승선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연평도도 그렇고 이 서해안 쪽으로 덕적도 이런데 침투하면 아주 골아프기 때문에 다 격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고도에서 신속하게 딱 정밀조준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이게 이제 공격 헬기죠. 중무장. 그럼 반대로 아파치가 북한군이 이제 견착식 휴대용 대공미사일 이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화승총이라는 그 시리즈. 그거로 쏘면 또 격추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전쟁에서 어떤 피해를 받거나 희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로 또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용도로서 그 편제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인천과 그런 용도로 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자폭 드론은 또 그거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건 그거대로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무기의 보유 종류, 장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많은 무기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머리 아픈 게 싸움들이 있어요. 내 무기를 먼저 사야 돼. 막 주장을 하다 보면은 내 무기를 먼저 사야 되는데 이게 저 무기가 나빠서 내 거를 먼저 사야 되는 거야. 그 주장은 이미 뭐 제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봤는데 서로 싸우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무인 그 비행체에서 자폭 드론 중심의 업자들이 이제 뭐 로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큰 무인기, 뭐 미국제 뭐 제너럴 아토믹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한항공에서 만들고 이제 거의 뭐 억지로 완성했다는 대한항공 무인 비행기도 UAV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자기 거를 팔기 위해서 싸움이 현재 붙어 있어요. 특히 뭐 제너럴 아토믹스를 그냥 뭐 어떻게든지 팔려고 엄청 뭐 노력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손을 잡았다든지. 그런데 그 기사가 신문 기사 난 지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그 해당되는 업체가 또 카이에한테 달려가서 같이 또 하자고. 미국 업체거든. 그걸 보면은 이게 결국 뭐 돈 따먹기 싸움이구나. 그러려면 경쟁 대상을 먼저 죽여야 되고 온갖 모든 이유를 동원해서 그게 이제 언론 쪽에 이제 어떻게 넘어오면은 이제 확산이 돼서 마치 그게 정확한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정답은 없는데.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든 종류의 장르 무기를 다 골고루 적정 수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특정 무기 하나 가지고 뭐 전쟁에서 뭐 우리가 우월하다 우세를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인기 UAV라고 하죠. 큰 거는 드론, 자폭 드론 중심에 다 갖춰야 되고 부대 개편, 편제 개편 그게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산 배정, 골고루 다 배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구형 무기들. 그래서 뭐 코브라 같은 거 지금 비행을 못해요. 그거 다 고장 나가지고 뭐 로터 브레이드가 뭐 다 망가져가지고 전반적인 그 후속 군수열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뭐 지금 방사청에서 그거 뭐 교체할 뭐 재료를 뭐 산다고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띄워놓은 건 있는데 그런 몹쓸 헬기들 빨리 버려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하고 LH가 일단 해당되는 그 회전 그 전력은 또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대 소속이 그 무인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육군 그 항공 쪽으로 다 옮겨 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또 같이 이렇게 합해져요. 부대 개편을 할 거예요. 그게 뭐 정보원에 통해서 했는데 저번에 갖다 막 착륙하다 들이받고 뭐 돌풍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로 계기로 인해서 부대로 합하자. 그러면 기존의 회전의 그 헬기 중심의 항공 사령부에서는 이게 이제 서자가 들어오는 거지 일종의. 그럼 또 이게 또 업체가 뒤척해요. 야, 니들 편입된 자산들 운영을 좀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근데 내가 급해. 뭐 아파치가 되면 그냥 결국 다 사야 되겠어. 뭐 최소한 뭐 18대로 사야 되겠어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은 얘기 안 나올 텐데 이 대한민국 수입 방산이죠. 아니 획득 방산이 또 살아나는 사업이 업체 뒤척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치 그 도입하기까지 뭐 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업체랑 뒤치랑 다른 그 사업들 전차 자주포를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면 뒤쪽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깥쪽으로 얘기할 때는 가지고 그냥 아닌 것처럼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죠. 마치 몹쓸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기존의 장르가. 근데 현대전에서 첨단전에서 다 필요하다는 거. 점점 늘어나는 거 종류가 갖추고 구비해야 될 게 복잡한 거죠. 미국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현재 뭐 전체 부대
그 어떤 정리 체계가 사령 같은 게 자폭드론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뭐 UAV, 암살 뭐 이런 거 미국은 잘 쓰고 있는데 그게 또 한반도에서는 또 이게 속도가 느리고 하니까 격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어떻게 도입하고 아니면 어떻게 확보를 할지 그것도 면밀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턱대고 뭐 미국의 업체가 들어와서 뭐 세일즈 한다고 해서 그거 사줄 것도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검토도 잘 해야 되고 또 어떤 비율 무기 확보, 획득의 비율, 부대 편성의 비율도 좀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한 무기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상을 보니까 전투기 분야는 공군의 전투기 분야는 계속 진보하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종류가 새롭게 세대가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30년 동안 베트남전 이래로 베트남전 말기죠. 그 AH-1, AH-1D라는 이제 그 건십이 코브라죠. 코브라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 장착을 안 할 텐데 67년도 이래로 공교 헬기가 이제 한때 대세가 됐는데 지금 이제 사실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을 보면서 아주 뭐 아주 맨 앞에 앞장서는 이제 아주 첨단의 무기는 이제 아닌 걸로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화력 지원용으로 지상 공격, 공군의 공격기도 뭐 있지 않습니까? A-10이나 Su-25 그건 또 고도가 있고 내려오면 또 격추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공교 헬기는 이제 계속 존재를 시키는데 기존에 이제 설계된 거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뭐 미국의 아파치 가디언도 뭐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서 뭐 V6.0에서 6.5로 이제 계속 유무인 복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존재를 하는데 신형 공교 헬기는 사실 서방 측에서는 안 만들고 있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이제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화력으로서는 이제 존재가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폭 드론 이 부분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유무인 복합 공교 헬기 자체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멈춰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없어진다가 아니라 멈춰 있다. 그러면 그 증거로서 멈춰 있다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면은 아파치 가디언은 뭐 폴란드군도 그렇고 일단 주문은 계속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생산은 계속 될 거예요. 아파치 가디언 시리즈는. 그래서 이제 뭐 발전이 아니라 그 상태로 계속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례는 섬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섬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중국 상대로 분쟁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또 이제 색다르게 공격 헬기를 없애려고는 하죠. 뭐 그게 좀 냉전 시절 때 북해도 쪽에 소련군이 이제 상륙해오면은 일개 연대 규모로 상륙하면은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상전에서 그런 용도로 공격 헬기를 이제 보유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넓은 땅에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시 정찰을 잘해야 되는 이제 무인기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쪽 지역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공교 헬기를 없애는 거고 그건 거기에 이제 지형 지물 상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바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의 예외. 그런데 이제 이 공교 헬기는 이제 그런 아파치 가디언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자꾸 발전하고 이제 좀 더 이 헬기 회전기를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병력 전개형의 기동 헬기 분야. 그러니까 기동 헬기 분야는 계속 현존을 하고 있죠. 미국도 지금 차세대 기동 헬기로 해서 그 틸트로터의 V280 선정을 해서 이제 더 스케일업, 더 대규모 이제 개발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양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동 헬기 분야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 존재를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게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자폭 드론, 그다음에 암살 뭐 무인기, 그다음에 이제 기존 현존의 아파치 가디언 중심의 공유 헬기, 그리고 이제 차세대 뭐 기동 헬기 V280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뭐 수련도 이제 개량될 예정이지만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뭐 한쪽이 뭐 이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생존 방법은 이제 기동 헬기 분야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상륙 공유 헬기도 있지만 나오지만 유무인 복합으로 거기서 이제 뭔가 작은 그 무인체를 또 쏴가지고 또 파괴시키고 생존을 이제 보장하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다양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 그 플랫폼이 큰 게 있다면 그걸 또 이제 싣고 다니는 게 또 뭐 무장만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무인체 발사할 수 있는 무인체, 투발사할 수 있는 무인체도 싣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유무인 복합으로 가서 결국 당분간은 이제 공존을 하고 생존할 것이다. 그래서 2030년대 가면 이제 이게 또 기동헬기 분야가 또 어떻게 발전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2025년 현재로서는 공존을 할 것이다. 어느 한쪽만 아주 뭐 차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나 이 북한군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경쟁이 붙었죠. 자폭드론 중심으로 빨리 생산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공교롭게 남북과 비슷한 시기예요.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청와대 옛날에 뭐 내려왔다, 뭐 사드 기지 내려왔다는 거는 초보적인 그냥 그때 당시 놀랐는데 정찰 개념이지 그게 뭐 공격할 수 있는 그 사이즈도 아니었고 걔가 그냥 가서 자폭하는 개념도 아니었고 한 바퀴 돌아서 장거리 비행해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입력된 대로 비행을 해서 올라왔다. 근데 그게 한 7, 8년 전에 쇼킹했었죠. 북한의 정찰 수단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 봤는데 생각지 않은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작은 거 가지고도 정찰을 했구나. 혁신을 했구나. 그 부분이 놀란 거지 그게 자폭 드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언론에서는 저기다가 폭탄을 실으면 이건 너무 나간 얘기죠. 그 당시.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사이즈나 비행 그걸 이제 나오긴 하는데 가고 2016년도
2014년도 16년대는 이제 너무 나간 얘기였고 당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자폭 드론이 등장해서 부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2030년대 가면은 이제 그 무기 체계로 인해서 또 뭐 국지전이 일어나든 하면은 피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헬기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계획이 헬기가 그때 2030년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건데 유무인복합으로 가고 지금의 헬기보다는 상당히 좀 소프트웨어라든지 다 첨단으로 디지털 개념으로 정보 이렇게 서로 데이터 링크 개념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공존할 수밖에 없고 또 양 자체가 늘어나고 돈은 더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해서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은 또 줄어들고 결국 이제 이런 자동화된 무기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과도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익기가 이제 전투기보다는 이제 뒤늦게 시작도 했고 그리고 시작 출발점이 늦다 보니까 그 외국산 플랫폼을 가져다가 합법적으로 가져다가 개조를 하고 설계를 좀 바꾼다든지 근데 외형을 보면은 이게 뭐 특정 국가 프랑스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이제 질타를 받았고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이제 그런 면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리원 헬기하고 LH 프랑스산의 어떤 그 모티브 원래 그 출발점이 같죠. 그걸 가져다 하다 보니까 진정한 국산 그 회전익기는 안 만들 거냐, 또 어디다 내놔도 KF-21처럼 아주 독창적인 독보적인 존재를 안 만들 거냐 하다 보니까 차세대 회전익 사업이 이제 기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출발은 안 했는데. 그것을 이제 비행하는 방법을 소위 기존의 그 틸트로타 이게 뜰 때는 이제 이 동력원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됐다가 공중에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서 수평 비행할 수 있는 수송기처럼. 그러니까 그 방식을 채택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산불 끌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러시아산 그 까모프라 헬기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색깔. 근데 그거는 그 로터 블레이드가 두 개가 서로 교차하면 도는. 또 그게 나름대로 이제 비행하는데 안전한 그 산불 헬기 카모프 K-32.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할 건지 한반도의 어떤 그 돌풍이라든지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비행 유지를 추락도 안 하고 갑자기 불시에 뭐 이렇게 그 비행 하다가 해당 지역에 돌풍이 불어서 뭐 추락해서 비행이 아니면 어렵다든지 그거를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그거를 기술의 배경을 어디에 둘지를 지금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그게 일단은 육군에 현재 존재하는 그 블랙호크 기동헬기 지금 요즘에 개량 사업한다는 건 그건 별도고요. 그건 빼고 그 숫자는 개량 안 하는 블랙호크를 이제 일단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항공우주, 뭐 항우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국가 기관 연구소에서 그런 방식, 동력원에 대한 방식은 또 작게 더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선택이 되면은 새로운 2030년대 항공 분야에서 회전익이죠. K방산으로 또 진입을 하지 않을까. KF-21에 이어서.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K 헬기는 또 그 시점에 가서 지금은 좀 이른 거죠. LH라는 그 경전투 헬기 생산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끝난 상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K 헬기의 방산 수출이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그 수리원이라든지 LH가 이제 수출시장에서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구매국들이 급하게 이제 필요하면 사긴 하는데 기존에 또 이 원천 회사였던 에어버스 헬리콥터 헬기들이 또 그 똑같은 그 외형 디자인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죠. 거의 비슷한 걸 또 사야 돼. 내부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내부 시스템 전자장비는 디지털화 됐다고 하지만 가격이 맞아. 이러다 보면 이제 좀 미래 K 방산의 K 헬기보다는 좀 덜 팔리지 않을까. 팔리긴 팔려도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새로운 과제죠. 그 전 단계는 이제 또 K 방산에 이제 진입시켜야 되는 게 KF-21, 그다음에 우리 함정 분야, 잠수함 분야가 이제 그 전에 있는 거고 지금의 K 방산은 이제 뭐 전차 자주포 이렇게 F-52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K 헬기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앞으로 시간을 이제 두고 예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는 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좀 뭐 지금 개발이 완료되는 거, 조만간. 세 번째는 한 10년을 두고 개발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시작하는 K 헬기 쪽. 그렇게 이제 분류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이제 방산 분야 해외 수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서유럽 아니면 이스라엘 수준으로 이제 이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수익성을 폴란드로 인해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전망이 뭐 좋죠. 그 새로운 우리 경제, 해외 수출의 어떤 물건 종류. 그동안에 뭐 컴퓨터, 반도체 중심이었다면은 반도체 중심에서 그게 전적으로 차지했다면 또 그 부분에 일부 또 안 팔리는 게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K방산이 이제 채워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청, 해당 관청, 방사청이 앞으로 미래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에 계시는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계신 분들 이어서 후임자들이라든지 새로 들어가신 분들의 역할이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방산업체, 그 10대 방산업체가 그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다른 데 쓰면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무슨 뭐
적절한 다른 분야를 메꾼다든지 뭐 유상증자를 뭐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좀 부작용이 좀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순수하게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냥 업체조차고 방산업체조차고 가는 건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은 하도 고생하고 이제 적자분이 많고 돈 빌려 쓴 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메꿔야 된다고. 또 세 번째 이제 얘기가 전해지는 게 LIG 넥슨도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인건비 분야에서 뭐 보너스를 뭐 덜 줘야 되겠다. 그거 이제 뭐 어제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방산 수출되는데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뭐 부작용이 있네.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겪은 거예요. 그걸 누가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동안 굶었다, 뭐 힘들었다 해서 뭐 엉뚱한데 돈을 자꾸 돌리거나, 그래서 겉으로는 또 회사가 뭐 긴축 경제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건 또 뭐야? 이걸 누가 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관청이라든지 관련된 뭐 학계라든지 다시 이제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작용이 완전하게 크게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건 최근 얘기입니다. 좀 불과 며칠 안 됐는지 종합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판매가 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거를 잘 유입을 아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향후에 2025년도 중반 하반기에는 또 다른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이 얘기 자체는. 그동안은 제가 뭐 여러 얘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면만 100%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면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다. 그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획 자체가 제가 이제 뭐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13년도 기준으로는 그 수리원 자체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현장 가봐도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LH가 있었죠. LH 같은 헬기도 이게 또 뭐 프랑스산의 원본 디자인을 받아야 되지. 현지 뭐 프랑스도 가봤어요.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뭐 헬기도 타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거는, 이게 외형은 어쩔 수 없고 내부 시스템,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디지털화된 거를 그 앞으로 10년가도 이렇게 구식화가 좀 덜 되는 쪽으로 많이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생존 장비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 군용 헬기들은 90년대에 생존 장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부는 있었는데 뭐 특수전 헬기들은, 근데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 정리가 돼서 이제 양산 다 수리원은 다 육군에 배치가 끝났고, LH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기존의 한국군이 보유한 헬기보다는 좋다.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그 외국 업체가 엄청나게 판매를 해요. 뭐 유럽 업체, 뭐 독일의 뭐 헨솔트라든지 따로 다 해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이제 유럽의 방산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접 판매하는 거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니까 내부의 시스템 판을 가서 자기들 수익을 챙기는, 뭐 BA 시스템즈라든지 헨솔트 그런 회사들이 있죠. 뭐 미국 회사, 뭐 한의열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국산화를 앞으로 이제 만드는 헬기에서는 국내 중소업체를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것까지 뭐 내장까지 사람 몸으로 따지면 그것까지 왜 의존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이제 엔진이 또 얘기 나오죠. 지금은 이제 고정이기의 전투기 엔진은 이제 개발을 이제 기획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헬기 분야의 엔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건 그대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전투기 엔진보다는 쉽겠죠. 그럼에도 투자, 시간, 노력 또 그대로 또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우리 K방산 국내에서 이제 업체들을 중심으로 엔진 회사 중심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리하거나 새로 기획을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수출이 나가면서 이제 시작이야. 그 시점이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성은 잡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 돈, 유입되는 돈 가지고 국방부에서 중심으로 이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다 통제해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밑에 산하의 뭐 방사창, ADD, 뭐 기프 뭐 다 있지만은, 국방부의 이제 그런 측면, 무기 개발, 수출의 측면에 있어서 이제 과제가 또 새롭게 이제 도전 과제가 생긴 거죠. 골고루 다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30년대는 지금의 뭐 3대, 4대 방산 그 대표 품목이 아니라 최소한 10대 품목으로서 나가야 되죠. 그래야 서유럽의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기획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넓게 생각하는 거죠. K방산이 드디어 이제 잘 가네. 이제 이 정도 흥미, 그다음에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 대표 선수는 또 KF21이고. 근데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은 숙제가 남겨진 게, 그 도전 받는 거를 이제 극복해야 될 게 이제 막 그냥 쌓이고 있는 거죠. 새롭게. 왜냐면 국산화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국산화율이라든지 국산 장비 완성, 이걸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소업체들이 이제 그만큼 또 많이 생겨서 따라줘야 되고, 계속 업체들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그 C방산이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 측의 무기를 이제 뭐 대등한 수준의 어떤 무기를
뭐 비행체, 항공기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그건 나름대로 이제 이게 공산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했겠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거고 앞으로 또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뭐 2030년대 이후로 생각하면은 뭔가 이게 좀 더 조직을 재정비해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 하나 좀 일정 부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수출 품목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 품목으로서.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정신 더 차려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1975년 전후로 해서 올해로 인해서 이제 50년이 되는 이제 경우인데 그 75년 기준으로 우리 육군에 소위 자동소총이라는 M16 소총이 만들어져서 군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75년이거든요. 방산, 대한민국 K방산의 코리아 방산의 어떤 역사, 기원이 올라가면은 뭐 75년부터 50년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자동소총 M16 설계도를 이제 받아서 면허 생산 라이센스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견인포 M101, M124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육군의 기본 화력들. 두 번째는 이제 1977년도에 이제 합의가 돼서 78년부터 공장 차원의 지금의 현대로템 공장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미국제 M48 그 A1.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전차인데 그거를 이제 아주 뭐 값싸게 받아가지고 그 엔진을 디젤 엔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주포를 뭐 105mm 라이프로 바꾸는 이제 개조 사업, 그러니까 미국제 연차의 개조 사업.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기에 도면이 필요하고 이걸 다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최초의 K 방사는 이제 그렇게 미국제 무기를 한국화시키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내 조달, 미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K방사는 이제 1975년도부터 80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그 생산된 무기들이 80년대 우리 국군에 골고루 이제 배치되면서 북한군 상대로 어떤 최소한의 화력을 나토군의 그 당시 이제 기본 화력이었던 수준으로 이제 가지 못해도 준하는, 뭐 전차라든지 뭐 견인포, 뭐 자주포도 그 이후에 뭐 미국산을 또 받아와서 면허 생산해요. 그게 K55인데 85년도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계도를 이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용어로 해서 뭐 면허 생산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중반부터는 공동 개발. 뭐 예를 들어서 K1, A1 전차도 사실 순수 독자 개발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공동 개발. 거기에 뭐 주포라든지 주포가 원천 회사는 서독에서 만든 거에 이제 미국에 또 면허 생산하고 미국 거를 다시 우리가 또 생산해서 거쳐 이제 받은 게 K1, A1의 120mm 주포 44구형자. 결국 원천은 독일제인데 지금의 또 미국에서 또 면허 생산 그러니까 거쳐서 그게 미국의 설계도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미국의 규격화된 120mm 주포에 대한 받아서 뭐 지금의 현대 위하죠. 다 생산을 한 거고. 그래서 뭐 그다음 단계는 이제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뭐 미국한테 받아서. 뭐 K1 전차가 엄밀히 얘기해서 국산이 아닌 게 해당되는 업체에서도 한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거기서 임원분들이 말씀하신 게 면허 생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처음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증명, 말을 해주니까 나는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면허 생산이에요. 사실 K1 전차도.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 K1 전차의 포탑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내오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실제 그 실적 어떤 걸 생산해서 뭐 납품했는지 거기에 분류가 돼요. 한국의 K1 전차 포탑은 이제 그런 측면의 공동 개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4년까지 오면은 완성돼서 이제 생산되기 시작한 게 K2 전차는 이제 국산이죠. 파워팩까지 이제 국산화됐고 그 전에는 랭크사제 독일제 썼지만은 그래서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1단계는 미국의 설계도를 받았다는 게 면허 생산 아주 순수한. 두 번째는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같은 거. 3단계는 독자 개발. 그걸 다 기술이 쌓여서 독자 개발돼서 근데 그게 뭐 포탄이라든지 시스템은 나토라든지 뭐 미국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제 딱 그걸 적용해서 설계를 우리가 해낸 거.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그게 인기가 좋은 게 이 무기는 나토 그 정한 그 규격에 맞고 미국의 규격에 맞기 때문에 급하면은 포탄을 뭐 조달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켓탄도 탄 자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통성, 호환성을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서방 측 방산 시장에서 최우선으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구형화되고 뭐 문제가 되는 이제 러시아제, 중국제, 특히 중국제도 이제 좀 예전보다는 수출이 좀 둔화돼 있고 러시아제는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대상이고 러시아제 무기를 갖다 버리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손쉽게 적정 가격과 성능은 서방 측 규격.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그래서 뭐 페루 수출도 그렇고 나라들을 보면은 폴란드도 그렇고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군 전투기 보면은 미그 29하고 SU21을 폴란드나 페루가 사용하는데 이제 노화됐어요. 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FA50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F-16 전투기에 준하는 뭐 최근에 생산하는 그 경전투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게 다 평가를 해보니까 야 이거 괜찮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면은 KF-12 좋다고 하더라. 이것도 미국의 어떤 그런 설계 분위기라든지 어떤 기술성이 어떤 좀 뭔가 공통점이 있다. 엔진이 또 미국제다. 그래서 이게 뭐 안전하다, 안정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KF-11이 그냥 무턱대고 뭐 국뽕이라고 해서 해외 수출을 선호한다 해외에서 그건 아니고 기반 자체가 뭐 미국에서 같이 뭐 했던 것들 도움을 받았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엔 대량으로 터진 게 폴란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대상국이 서방 측 국가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러한 무기들이 뭐 파키스탄 같은 데 팔 수는 없어요. 거기는 완전 중뽕이 들어가지고 중국 무기 사는 나라고. 물론 이제 인도적 문제 때문에 중국제 무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나라들이 있죠. 미얀마라든지. 그런 나라는 이제 우리 K방사는 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팔지 마라. 거기는 적대 국가들이 돼버렸다. 그 나라는 이제 K방사는 안 가죠. 근데 무턱대고 영업을 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아무리 우리가 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독자적으로 가야 되고 뭐 또 뭐 이렇게 독립적인 말씀들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멕시코가 전투기가 사실 필요 없는 나라고 미국이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전투기를 처음 쓸 전투기를 그렇게 갖는 걸 원치 않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생각만 하고 판매해야 돼. 쟤들 전투기 뭐 몇 대 필요할 거야 해서 세일즈 나갔는데 잘 안 됐죠. 그게 2018년도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해당되는 카이에서 멕시코에 뭐 전투기 수출한다는 얘기를 사실상 안 해요.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계신 근무자들이 또 보도자 낼 때 그걸 잘 모르고 뭐 배경을 잘 모르고 멕시코 방산 전시회를 가서 뭐 홍보를 했다. 근데 실제적인 또 목적지는 방산 전시회 목적지는 거기를 거쳐서 뭐 칠레 전시회라든지 피데 뭐 또 콜롬비아 전시회를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나라. 근데 거기다 이제 한 줄을 얻는 거예요. 실제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세일즈 의미가 없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단점으로 이제 나온 게 콜롬비아 공군이 지금 스웨덴 슈퍼그리펜 채택하는 거야. 거기 뭐 F-50 된다고 난리를 폈었거든요, 언론에서.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관계를 딱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서 소위 뭐 진보 정권이 들었으니까 굳이 뭐 F-50을 팔아야 돼.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나라니까. 그럼 협의를 해요. 좋은 말로 해서. 야, 그건 좀 별로야. 우리한테 나 엔진 주고 싶지 않은데 F-50에다 넣어서 파는 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협의가 따라요. 그러면은 그러냐고 이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슈퍼그리펜 스웨덴처럼 채택해 버렸고. 그러면 이제 한 나라 날아가고 멕시코 그렇고. 그러면 이제 방향을 또 바꿔서 또 남미에서 대체 국가를 상대해야 되는 게 또 칠레 같은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좀 가서 또 공을 들여야 되고.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 관계는 그냥 무턱대고 이제 가면은 뭐 안 될 것이다. 면밀하게 그 나라의 뭐 군사 환경, 역사, 뭐 대치 국가 다 따져보고 가야 되는. 무턱대고 뭐 몇 년 전처럼 뭐 가서 세일즈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점이 이제 우리 30여 년 전, 소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이제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했었죠. 1988년도에. 그날 이후로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군사 정세가. 그 직전까지는 이제 남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집중해서 대결을 이제 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 80년대 말, 89년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군의 어떤 항공 전력 그리고 이제 지상군, 전차 전력 중심으로 우리보다 많이 앞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이렇게 앞서가면서 뒤쫓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을 이제 발전시킨 거는 이제 사실 80년대입니다. 7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면허 생산 중심으로 한 85년도부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생산 연한 기간들이 보통 1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회차, 발주되는 무기들의 순서가 한 4차 발주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90년대 이제 말까지 갑니다. 그런 어떤 군사력 경쟁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낮이긴 하는데 북한의 재래식 전력보다 우리가 뭔가 좀 눈에 띄게 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시기는 2000년대 초반, 한 2004년, 5년 돼야만. 근데 동시에 그 시점이면은 2004년, 5년이면은 우리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폴란드에 지금 대량 발주되고 옵션 포함해서 그 무기들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F-50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순서가 쭉 이어지면서 2010년대 이제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강화되고, 뭐 미국에서 도입하는 이제 하이급 무기들, 중간에 뭐 미디엄급이라든지 로우급은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다 닦여져 있게 되고, 그래서 현재 2025년 지금 4월 현재 해외 수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더 늘어나고, 앞으로는 2030년대를 바라보고 K방산에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력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뒤지기 시작했고, 경제력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뭐 행군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뭐 좀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돈 마련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치우쳐 있다가 남한을 상대로 어떤 미국을 상대로 자기들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그 95년 이후에 그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해서 2009년 10년에 이제 또 기본적인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009년 10년이라면은 남북한 충돌도 2010년에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고 벌써 15년 전인데, 그 시점에는 핵무기를 개발해 이제 성공한 거지 이게 어떤 뭐 대량 배치 생산해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언론에서 그 당시나 과거에나 이제 쭉 이어진 걸 보면은 뭐 바로 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좀 과장된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그 핵탄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는 그 투발사체를 이제 많이 대량으로 여러 종류로 이제 개발해서 본격 배치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 2025년 현재 어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어떤 현대화된 것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뭐 군사 퍼레이드 보시면은 이제 뭐 신장비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예전같이 대량 배치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하고 있다, 개발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 좀 선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퍼레이드에 나왔고, 역시 위협이 지금 되고 있는 거는 핵무기 쪽에 투발사체.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이 좀 바뀌었죠, 어떤 비대칭 무기 쪽으로. 근데 이 비대칭 무기라고 하면은 그 옛날에는 뭐 화학무기 아니면 특수전 병력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의 북한을 상대로 할 때 비대칭 무기의 중심은 투발사체, 그다음에 전술핵이라든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체계로 이제 더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발사체들 뭐 차량에 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어떤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본격 양산, 배치, 부대 뭐 창설, 그게 지금 시작이 현 시점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세하게 세세하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안 해주고 넓게 그냥 뭐 위협이 지금 등장했다, 뭐 수시로 뭐 미사일들, 탄도탄, 순항미사일 쏘고 있다만 얘기를 하지, 그게 어느 정도 확산돼서 얼마큼 위협이 실제적으로 되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 또 러시아 파병, 북한 입장에서 파병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돈을 좀 유입이 되면서, 기술보다는 돈이 유입되면서 비대칭 무기들에 대해서 그 숫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대응하기위해서 이제 투발사체 개발도 많이 똑같이 했고 비슷하게, 뭐 핵탄두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 경쟁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 자주포 이런 숫자보다는 투발사체, 그러니까 무슨 탄도탄,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 이거 중심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대결이 이제 시작됐고, 여기에 첨가하면은 그 뭐 국제적으로 아니면은 일반 언론에서 그냥 어렵게 설명하는 그 드론, 예전에는 UAV라고 했는데 큰 비행체 말고 작은 자폭드론 중심에, 이것도 역시 북한이나 남한이나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들어가고 이제 배치해야 되는 그 부분도 이제 플러스 알파죠. 그게 뭐 중심 전력은 될 수는 없는데, 비대칭 무기 중에 또 다른 비대칭 무기로서 지금 확보 경쟁이 시작이 됐고, 최근 뭐 요 며칠 사이에 뭐 일반 그 논문 비슷한 거나 아니면 발표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량 배치를 뭐 하기 위해서 중소업체들이 움직인다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말씀드린 김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 해외 기술을 또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기술을 또 유입을 시켜야 되고, 북한 같은 경우 뭐 이란 쪽이라든지, 우리 남한은 뭐 저쪽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튀르키예 기술도 좀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폴란드 기술도 있고, 이스라엘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지금 확산이 되고, 앞으로 2030년대는 이러한 무기들 중심으로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과도기, 남북한 군사 경제 분야의 과도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건데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일단 북한이 도발을 시작하면은 뭐 며칠 못 버틴다 하는데, 그들 역시 우리가 반대로 공습해서 들어가는 폭격기나 전투기 그걸 감안해서 또 돈을 투자하거나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방공 무기들 혁신하고 있는, 그 소위 그 러시아제 그 S-300 계열을 지금 북한식으로 만들어서 배치를 이제 본격하고 시험 다 끝났고, 그것도 뭐 한 몇 년 걸렸죠. 그래서 방어 무기에, 공격 무기에 먼저 투발사체를 했다가, 이제는 현재 25년도 시점에는 방어 무기, 그리고 이제 S-300 계열의 북한판, 그리고 이제 북한판 조기경보 통제기 이제 막 그 투자를 하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 나도 이거 가지고 있다.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도 그게 있어서 한동안 항공 전력에서 자기들 위협을 이제 뭐 했다, 이런 입장인데, 아, 우리도 그래서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배경에는 이게 확인된 건 없지만은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의 기술이 어떤 비공식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그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하는 거를 한 대 나온 걸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
초반, 뭐 90년도, 91년도 걸프전 시기에 이라크 공군이, 이라크 군이죠. 그 비슷하게 개발을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기술을 또 접목을 시키고, 항공기, 플랫폼은 또 지금 같은 러시아제 IL-76 그렇게 이제 개발을 시도했다가 일단은 1차 전쟁에 졌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또 비슷하게 하는데, 저거를 과연 대수를 최소 이제 편제 대수가, 작전 편제 대수가 4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급하게 이제 한 대를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돈, 예산을 확보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기자재를 또 어디서 수급 조정을 해서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실제 남한 공군, 한미연합 공군을 상대로 뭔가 좀 자기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는 뭐 2030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향후 5년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제 실제 초기 운영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방어 무기도 현대화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만약에 도발해서 자기들 핵무기가 이제 있다고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치 러우 전쟁처럼 핵무기를 담보로, 지금 러시아가 그렇죠. 핵무기를 담보로 제레시 전쟁을 충분히 자기들이 안전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안전하게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봤자 또 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래도 현재 오늘 기준은 이제 한미연합 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트럼프 자신도 경험이 이제 쌓였어요. 1기 때 해보니까 막 생각 없이 한 게 문제가 됐던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2기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중간에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행동하지 않아요. 군사적인 측면이나 뭐 경제적인 거 지금 뭐 관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 봐서는 한미연합 태세는 당분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때 2003년도 그때는 뭐 좀 심했어요. 막 그냥 미군도 빼가고 급하다고, 그다음에 막 자기들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그러면서 뭐 그 빼가면서 뭐 평택 기지를 빨리 완성하라고, 제주도 해군 기지도 빨리 기획을 잡아라 했던, 오히려 그때가 더 안 좋았죠. 2003년도가, 3년도 4년도가. 근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트럼프의 어떤 행동하는 게 좀 먼저 봄보다는 좀 이렇게 기술이 좀 늘었더라고요. 이 한미연합 태세는 이제 잘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도발해서 남침, 자기들의 핵무기를 담보로 가지고 있고 거꾸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어떤 양상은 한 번에 뭐 생각하듯이 서울에 바로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반대로 반격을 하면은 한미연합군이 흔하게 전에는 얘기했던 게,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게 뭐 청천강, 뭐 평양 근처까지 뭐 7기동부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 불과 몇 년 전에 그 어떤 작전 전술이.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1976년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 때, 그 판문점에서 그 시점 때 이제 다시 그 경우를 보니까, 사례를 개성까지는 이제 갈 수 있겠다. 한미연합군이 그 판문점에서 가까운 개성. 그럼 반대로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거리는 일산 정도. 그래서 이게 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게 서로 그 DMZ에서 놓고 상당한 아주 치열한, 그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줄다리기 비슷하게. 그래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과감하게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또 북한은 개성 지역, 이 대한민국은 이제 뭐 일산, 파주, 문산 지역에 또 민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하면 민간인들을 빨리 어떻게 대피시키느냐, 더 남쪽으로. 그게 또 이제 민간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군부대들은 또 이제 실전 부대들이 다 거기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뭐 북한이 전술핵 무기 가지고 위협할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제 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별도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까지는 대만과 중국의 양안 사태. 오늘 뭐 언론 보도에서도 뭐 당장 뭐 6개월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도 역시 그 근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금문도 같은 경우, 그 정도는 이제 중국군이 이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그 정도는 점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대규모의 어떤 침공과 뺏는다든지 땅 자체를, 그 지역을, 그렇게까지는 이게 일어날까? 워낙 뭐 대만과 중국이나 남북한 전력이 뭐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물론 이제 대만군이 약하다고 하지만은 방어 전력은 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한, 뭐 저쪽에 다른 나라에서 했던 전쟁처럼, 뭐 아니면 과거의 전쟁처럼 한 번에 뭐 대규모의 지역을 뺏긴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반격했다 다시 또 반격 내려오고 재공격하고, 그런 양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정도 범위를 좀 줄여서, 최근에 이제 여러 경우를 보니까 줄여서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이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 뒤에는 우리는 이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면전을 뭐 6.25 때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자기 내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발이라고 하죠. 아니면 더 크게 얘기해서 국지도발, 국지전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백령도 얘기 많이 했고, 저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뭐 백령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2025년 해가 바뀌면서 백령도도 있지만은 동시에
동시에 저 멀리 있는 울릉도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울릉도에도 군부대나 항공기지가 뭐 들어서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뭐 일단 울릉도 공항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발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백령도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이쪽 하면서 울릉도도 특수부대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마치 96년도 강릉 그 부장공비 들어온 것처럼 작은 지역에 혼란이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저 제주도에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뭐 잠수함에 뭐 태워서 보낸다든지 침투시킨다든지, 뭐 해안가 뭐 상륙하는 거 쉬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병력들이 경계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감시 태세가, 그런 면에서 그 국지 도발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DMZ 상에서 이제 도발을 일으키면은 좀 그거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수습하기까지는 일단 그런 정도의 도발, 국지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하면 그건 결국 이제 핵무기, 핵전쟁 그 얘기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지역, 외곽, 대한민국의 외곽을 한번 때려보자, 테스트해보자. 근데 그것도 북한의 입장에서 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시도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향후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외곽을 때리고 뭐 DMZ 상에서 군부대 주둔지 뭐 사단을 상대로 뭐 도발을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서울에 사는 분들은 그게 피부를 안 느껴져요. 그냥 다 TV 화면으로 보거나 SNS로 전해지는 거. 그게 온도차가 좀 있어요. 실제로 저부터.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옛날 96년도에 겪어봤지만 좀 덜 안일하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96년도에 그랬거든요. 서울에 역시 다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TV에서 또 그거를 소탕하는 그 장면을 다 보여주고, 뭐 물론 이제 희생도 있었고, 반면에 우리가 또 다 내려온 침투한 잠수함으로 다 제거도 했었고, 특수부대 병력들은. 근데 그게 뭐 또 의도한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국지전 아니면 제한적인 도발들이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투발사체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자기들이 밀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좀 뭐 주변에 항공모들이 뭐 대거 와가지고 포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반격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뭐 함정들을 격파할 수 있다. 뭐 순항 미사일도 많이 지금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이제 매번 그때마다 뭐 역사적으로 60년대, 70년대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대결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졌고, 어떤 근본적인 뭐 이렇게 변화도 없고 화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태세는 이제 그 군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민간인들이나 자기 일상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한다. 그런 충돌은. 근데 대규모 전쟁은 좀 여러 가지 경우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건 유보를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겪어봤잖아요. 그게 뭐 다른 이유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뭐 정보 입수를 하기 위해서 뭐 미국의 재미교포를 통해서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이후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내부 정치 문제도 있었고 다 결부돼가지고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핵무기를 또 다시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시 우리가 가능성 좀 당장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가 하는 거 봐도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격하니까 역설적으로 뭐 해줄 것이다. 너무 앞서가는 좀 뭐 언론용의 보도였죠. 선정적인 언론용의 보도였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양국 간에 협의하거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전술핵 무기, 그러니까 공중 투발. 지금 이제 스텔스 전투기죠. F-35 중심으로. 그 스텔스 전투기 중심으로 공중 투발할 수 있는 전술핵의 어떤 고정 배치는 아니고, 그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 뭐 91년 9월 달까지 고정 배치돼 있었던 걸 다 철수했지만은, 또 그 시절이 아니고 환경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역공격으로 이제 파괴될 수 있거나 아니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가까운 뭐 미국 땅, 예를 들어서 뭐 괌, 앤더슨 기지. 근데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 땅이니까 또 직접 대놓고 갖다 놓을 수는 없고, 그 정도의 전술핵이 수시로 이제 훈련, 뭐 자주 훈련하니까 한미연합 공군 항공 전력이 그럴 때 좀 노출시키는 그 훈련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술핵에 한반도 막내, 꼭 고정 배치가 아니더라도 훈련에 좀 이렇게 등장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북한이 뭐 전술핵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견제가 될 텐데, 그것조차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시급하다고 봐요. 전술핵의 어떤 훈련에 등장시키고 상시, 수시로 있을 수 있다. 더 크게 얘기해서 뭐 나토의 뭐 5개국 같은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 나라 지역의 역사적인 지나간 일이고, 뭐 지금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냉전 시절만큼의 그렇게 원활하게 훈련을 시켜서 막 저공 침투해서 옛날 전투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보다는 좀 축소가 됐고, 그래서 그거의 경우를 쉽게 예를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시대, 특히 스텔스 전투기 중심으로 거기에 맞게 또 전술핵도 미국제 전술핵도 좀 개량이 됐고, 저강도, 낮은 위력의 뭐 전술핵도 개발이 됐고, 그래서 그거의 신무기, 과거에 1955년 이래로 등장한 미국의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전술핵 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맞게 한미 양국이 좀 협의를 완성을 시켜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안 하더라도 최소한 괌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우리 한반도 가까운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체제로 좀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불안감이 덜어지는데 그 원론적인 뭐 핵무기 뭐 보유는 너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비현실적이고 미국 자체가 근본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뭐 말하기 쉬운 말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보유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한반도 그러니까 해구산이 안 펼쳐질 수 있다. 고장나서 결심을 못한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미국한테 상당히 그거를 좀 받아내야 되죠. 훈련이라도 좀 같이 하자.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게 비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거. 그럼 모의탄, 훈련탄에도 우리가 좀 해보자. 혹시 그 유사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핵무기 사용이 북한이 전술핵 소규모 뭐 15kg짜리도 쓸 수는 거기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하는 거 정도는 바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외형적인 한미 항공전력의 훈련도 여러 차례 해서 좋지만은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트럼프가 그런 어떤 아주 자세하게 실무자들의 어떤 그거를 얘기를 다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 부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그래서 핵무기 보유는 좀 더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토의하는 것도 의논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리고 장기적인 어떤 얘기 아닐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뭐 느낀 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배틀 오브 브리튼 그때 영국의 지하철이 상당히 이제 활용이 잘 대피 장소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상으로 보면 흑백 필름으로 보면 아주 옛날에 무슨 19세기 때 생각해서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화면 자체가. 그런데 가장 최근에 러우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피하는 장소가 지하철 쪽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는 현실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어떤 그 북한 때문에 북한이 먼저 지하철을 깊숙이 파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게 평양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뭐 70년대 초반이죠. 먼저 개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74년도에 이제 1호선 지금 짧게 구간해서 이제 지하 이렇게 전철 포함해서 지상철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한 그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어디 이동할 때 그 지하도 내려가서 오르락내리락 힘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안 타면 그 정도로 우리도 깊숙이 팠고 많이 이제 인프라를 이제 그 자체를 갖추고 있죠. 서울 중심으로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평상시에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2010년대 그 정부 성과에 따라서 좀 했는데 현재 2025년대 그 자세한 훈련을 과연 하고 있을까? 왜 안 할까?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민방위 태세 오히려 이제 뭐 어떤 그 군 중심의 전력 중심의 어떤 대비 태세는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뭐 전술핵 무기 뭐 미 본토에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민방위 태세가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죠. 민방위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어떤 대피 훈련이나 뭐 사이렌 울리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실제 뭐 북한의 방사포가 날아들면은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지하가 이제 안전하겠지만 깊숙이 팠으면은 지하 역별로 뭐 여의도 역 같은 건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런 데가 많긴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입구 같은 거 입구 차단을 이제 만약에 막히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제 만약 그 주변에 로켓탄 방사포가 떨어지면 파괴되면 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지하 대피소가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환경 자체가 뭐 오염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뭐 생수 같은 게 비치돼 있을까. 그런 실제적인 거, 그런 부분에 오히려 대비 태세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군사력 부분은 이제 국방부에서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거는 또 국회의원들이 또 알아서 또 뭐 예산도 주고 방산업체가 또 움직이니까 K방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민방위 태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 하마스 헤즈볼라 지역에 아주 가자지구 아주 초토화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반대로 북한의 항공 공습을 이제 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방공망을 저희들이 지대공 미사일 시정으로 도입하고 조경보 통제기 도입하는 자기들 방어 태세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항공 어쨌든 스텔스기가 있기 때문에 작전 전술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공격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그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가자지구 우리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막 투바사체, 탄도탄, 순항미사일 뭐 여러 가지 좀 뭐 드론, 뭐 폭격하는 우리가 이제 북한군한테 당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자지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막 당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하철 같은데 좀 대피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민간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대비 태세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사이렌 해서 울려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길거리에 들어가거나 뭐 단순히 얕은 지하 들어가서 숨었다 나오는 그 옛날 방식 민방위 훈련은 그만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70% 정도
근데 핵심의 엔진이 아직 국산화는 안 됐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향후 이제 10년들 말씀하시는데 15년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국산화가 이제 엔진이 이제 되면은 이게 지금 몇 퍼센트 되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여러 차례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제 상투적인 이제 일반적인 지나간 스타일 얘기를 좀 피하고 현실적으로 단적으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야 우리가 어떻게 이거 KF-11 가지고 어떤 우리 국산 전투기의 방향, 수출 포함해서 국산화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만 접근 사례, 좀 모범 사례가 프랑스 다소사 전투기들 미라지 3부터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죠. 그전에 아우음속 전투기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현재 라팔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6세대를 얘기하는 뭐 F카스, FCAS, 그 이제 뭐 공동 개발에 독일도 끌어들이고 있지만은 뭐 스페인 쪽에 그건 이제 공동 개발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프랑스의 다소사 방산업체 중심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어떤 그 엔진, 레이더, 무장을 해외에 의존하는 게 없어요. 다 국내에서 엔진, 무장, 뭐 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프레임은 컨트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자체 개발해서 아주 독보적인 사례. 그럼 여기서 아니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있다. 아니 근데 그건 뭐 구공사권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 서방 측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산 그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나? 그거는 프랑스 사례예요. 프랑스 다소사가 했던 거. 우리나라 이제 카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이제 각오는 있어요. 노력들을 하니까. 역시 뭐 미국제 엔진을 뭐 계속 쓰면은 이제 수출 통제를 받고 이제 그 하기 때문에 뭐 좋게 얘기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를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순에 이제 구체적인 제도와 엔진 개발이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된 뭐 18,000파운드, 그냥 그 숫자로 얘기하면 그 이상의 엔진을 이제 내놓으려면은 좀 내구성도 있고, 그게 아마 2035년 이후, 그러니까 한 2040년도 전후로 해서 등장을 할 건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이제 하려면은 2045년도. 그렇게 뭐 시간이 그렇게 짧게, 뭐 아무리 소프트웨어나 이게 전자 이런 설계하는 기술이, 컴퓨터 기술이 발전돼 있고 AI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이게 엔진은 또 아주 전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그 날이 오긴 오는데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2040년도까지 빨리 좀 이렇게 단축해서 봐줘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순수 국산 전투기는 KF-21 다음 거,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이제 블록 3 이상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영어 스펠링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이제 KF-XX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전투기에서 이제 진짜 진정한 국산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70%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엔진이 미국제니까. 면허 생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근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미 1979년도에 구체적으로 이제 KF-5 말씀드리는 건데, 결정을 한 이래로 차근차근 이제 업체가 바뀌죠. 뭐 대한항공에서 지금 카이로 다 99년도 싹 바뀌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KF-5, KF-16 면허 생산 종류도 이제 좀 숙성도가 높죠. 해내는 게. 그리고 이제 TOC, 그리고 이제 KF-11.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KF-XX를 이제 우리가 또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뭐 아직도 뭐 멀리 남았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도의 자국산 전투기로 이제 완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뭐 국보인다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KF-11의 이제 양산 1호기가 뒤에 이제 나와서 현재 뭐 4월 달에 이제 공표를 하고 이제 5월 초순에 뭐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6년 되죠. 그러면 이제 양산 체제가 완전히 구체여서 공군에 전투 비행단에 이제 납품이 되고, 또 해외 수출이 동시에 이제 뭐 원활하게,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제 상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천천히 이제 기다리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산 전투기는 또 더 성숙한 국산 전투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 주변이나 이제 뭐 시중에 이렇게 말씀들 나눠보면 K 방산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KF-11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주포 아니에요. 자주포는 업체 입장이에요. 업체하고 방사청의 실적 입장, 돈 버는 그 목적이지, 실제 시중에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 겪은 거는 KF-21에 다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바 있고, 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게 뭐 작년 24년도 뭐 올해 25년에도 변화 없이 KF-21이 이것 때문에 이 국방, 무기에 대해서 관심 이제 갖기 시작한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이제 상당히 저기죠. 핵심이죠. KF-21에 대한 그 개발과 완성, 배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개발 과정과 아주 신속한 개발 이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뭐 추락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이게 좀 솔직한 나라고, 뭐 이렇게 속이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을 이제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심들을 갖는 것이, 이게 무슨 뭐 튀르키예 같은 그런 과장된 얘기, 뭐 그런 거 중국제 전투기라든지 그건 좀 달라요. 성격이 너무 과장되게 하고 앞서가고. 이제 제 뭐 주변에서는
뭐 J-35 중국의 저번에 주하이 에어쇼 때 얘기하는데 12년 전에 J-30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부대 배치가 뭐 양산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뭐 6세대 전투기라고 해서 아직 정체를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J-36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J-50도 있는데 그런 슬금슬금 노출을 시키죠. 중국에서는 이제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찍은 것처럼. 근데 그걸 보면은 아니 저거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컨셉을 그리고 속은 알맹이는 어떻게 개발해서 채울지는 모르겠는데 완성할지 모르겠는데 저기 6세대로 이제 목적을 두고 이제 탄생했다. 근데 왜 어디서 봤지?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저도 기억력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으니까 미 해군이 1991년도에 그 스텔스 공격기죠. 전투 공격 일제 공격기인데 개발하다가 그냥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없애버린 거였어요. 개발 취소한 게. 그게 생각나는 게 바로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사.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나믹스사는 지금의 이제 F-35는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사고 그 회사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개발한 게 맥도날드 더글라스.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이번에 F-47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보잉사예요. 그 옛날에 이름이. 그래서 같이 공동 개발해요. 시도하다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딕 체니가 국방장관이 취소를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디자인이 그 당시에 이미 거의 원조가 있었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게 전투기가 아니고 장거리 공격기. 중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도 공격기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컨셉을 중국 사람들도 이제 뭔가 개발을 해내야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대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역시 뭐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해외 자료라든지 뭐 첩보, 정보, 해킹 해서 종합 정보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방향.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거꾸로 연상이 되는 게 예전에 34년 전에 미국이 때려친 그만둔 A-12에서 모티브를 얻었겠다. 그리고 이제 내부는 이제 6세대로 이제 채워넣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게 뭔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는 역시 미국이 내놓으면은 그걸 쫓아오는 나라는 또 완성을 또 빨리 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얘기가 이제 뭐 길어졌는데 전투기들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사실 최초의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봤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F-22 랩터. 그래서 이제 2004년도 5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믿기지가 않으면서 처음에 이제 KFX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그 계획을 잡기 시작한 게 통과는 안 되죠. 2004년도 5년 때는 해야 되겠다고 이제 발제가 된 시절인데 이미 그 당시에 베이비 랩터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가 20년 전인데 이게 무슨 베이비 랩터야? 아직 뭐 디자인 설계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2015년 16년도에 이제 외형이 이제 결정돼서 뭐 C107, C109.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텔스 전투기처럼 등장을 했죠. 외형이 더 추가 개발해야 된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이 역사적인 측면을 그 해외 주변국이나 해외에서 이제 전투기가 이제 필요한 나라에서는 다 똑같이 저처럼 이제 알고 있죠.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러한 과거 역사들이 보면은 중국도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런 면에서는 뒤지지 않다. 오히려 뭐 일본보다 좀 더 이번 최근에는 일본보다 뭐 앞서는 면이 이제 단기적이지만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저거 빨리 사서 지금 그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면은 지금보다는 공군력이 발전할 것 같다 해서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그렇게 이제 좀 고객들이 이제 생겼죠. 뭐 기존에 이제 F-50 전투기를 이제 발주하거나 사가 이제 도입한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추가하면은 이제 또 판매 세일즈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뭐 태국도 있고 물론 태국이 좀 여러 가지 전투기를 좀 자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구형 전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또 있을 것 같고 나중에 2026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현재 저거 과연 우리하고 사업이 계속 갈까 조만간 깨질 것 같다는 이제 생각도 이제 하는 게 올해 이제 상황인데 2025년 3월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방사청이 이제 최근에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뭐 3월달 기준으로 3월 말에 단순 면허 생산에도 해라. 48대 면허 생산에도 좀 가져와서 해라. 너희들도 이런 전투기가 미디엄급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우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옛날보다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관계가 이제 그런 전투기 공동 개발의 그 수준이 떨어지지만은 단순 면허 생산 그럼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동남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이제 대상이 되면서 관심들을 우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또 가면 중동 국가의 친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친서방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또 무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좀 더 이게 이제 실물이 양산 배치되면은 KF-11 블록 1이라도 그럼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 대규모 공군용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전투기가 너무 많은 나라. 뭐 예를 들어서 F-16 구형 그것도 F-16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이제 대체를 해야 돼요. 쓸모없는 전투기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또 그 다음 단계 시기로 이제 시기상으로 이렇게 쭉 나누면은 뭐 2028년 이후에 가능한 나라.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있고 반대로 유럽으로 가면은 판매될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또 개발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뭐 GCAP, GCAP, 그다음에 FCAS, FCAS. 그게 뭐 프랑스나 영국 중심으로 이제 착수는 했기 때문에 특히 그 GCAP이라는 GCAP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기들이 방어망, 서유럽 중심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자기들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야 사지 마 이제 그런 게 물론 동유럽이 또 별도로 있죠. 전통적으로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나토 국가지만 그러니까
서로 나눠져 있죠. 나토 국가지만 서로 이렇게. 그래서 동유럽에 이제 폴란드는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 정도를 보고 있고. 또 눈을 이제 반대로 돌려서 저 밑에 남미의 전투기 시장이 이제 지금 뭐 흐지부지한데 그래도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최근에 뭐 콜롬비아 공군이 우리 K방산에서 기대를 했던 분들의 어떤 생각과 달리 스웨덴제 슈퍼 그리펜을 이제 선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저는 콜롬비아가 그렇게 쉽게 대상이 한국형 전투기 뭐 이렇게 F-50부터 될 나라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밑에 있는 나라들 뭐 칠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좀 위험을 사가지고 전투기 현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좀 해금이 돼가지고 미국제 F-16부터 이제 도입을 이제 인수로 받고 있죠. 그러다 보면 또 F-16도 중고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그걸 또 대체해야 돼요. 한 10년 지나면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KF-11의 또 판매 대상국이 일단 또 오를 수 있죠. 먼저 번에 F-50이 영국제 그 이젝트 사출 자석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외형상으로 이제 그게 안 됐는데 또 환경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은 뭐 아르헨티나를 이제 무기 좋은 거를 못 들어가게 했던 거는 그 80년도 1980년대 포크레드 영국을 상대로 전쟁한 그 어떤 괘씸죄가 작용했다가 최근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풀린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부분의 박사님들이나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신 분들이 북극 항로 북극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해요. 북극의 중요성 거기 군사력의 뭐 재배치 냉전 시절처럼 그건 뭐 얘기들 했으니까 건너뛰고 좀 반대로 남극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 전투기 시장이나 KF-11에 군사력 전반적인 것도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남미 과정에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를 미국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그 지역에 뭐 여러 사태가 또 발생되면 가장 가까운 나라를 이제 규합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맹국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미 시장의 전투기 어떤 판매는 뭐 페루는 지금 F-50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될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미 시장이 이제 좀 뭐 몇 개국 동남아시아 4개국처럼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그런 전체적인 뭐 지구상의 어떤 지역별로 번역별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은 어느 정도 좀 대상 국가가 확보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또 나라를 뭐 여기서 얘기하자는 나라들 지역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아프리카는 얘기 뭐 안 해?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워낙 돈이 없어요. 중국 전투기조차도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 빼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땅이 그렇게 넓은데 공군력이 진짜 보잘것없고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플랜,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이 나라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아주 혼란스러운 뭐 쿠데타가 일어나는지 뭐 대규모 살상이 일어난다든지 뭐 내부 혼란으로 인해서 그래서 군사력 측면 수출 대상으로는 저는 아프리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이제 코뿔소 같이 생긴 그 대륙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권역 지역별로 보면은 그렇게 당장은 많지는 않다. 근데 우리가 폴란드 방산 터진 것처럼 K방산 지금의 손잡고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세일즈를 하면은 바로바로 팔리지 않겠나. 그래서 긍정적인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부분도 당장 뭐 18,000파운드 이상의 뭐 엔진이 나온다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듯이 가고 있는데 시작을 했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무인기 엔진. 그 무인기 엔진은 최근에 이제 뭐 간단하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무인기 엔진은 또 뭐 6세대 전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떤 옆에 데리고 다니는 그런 전투기, 그 유무기 복합이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옆에 파생된 이제 개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게 추력 문제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전투기 엔진보다 작고 이제 좀 기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착수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2032년도에 이제 뭐 물건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16,000파운드의 전투기용 엔진. 근데 이게 바로 KF-20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엔진이 나왔다고 해서 뭐 미국제 F-4 엔진을 떼어내고 이거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설계를 서로 규격이 다 다르고 그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발을 이제 잘 성공했다는 의미를 가지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16,000파운드가 성공이 되고 바로 이제 실용적인 이제 KF-XX에 좀 써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미국제 엔진을 안 사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18,000파운드 이상의 엔진을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 또 세 번째 과제가 있는 거죠. 3단계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근데 현재로서 뭐 업계 중심 뭐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뭐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해외 업체 뭐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든지 미국의 롤스로이스 영국의 과연 대한민국이 또 엔진까지 성공을 시킬까 이거는 아주 최종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 그걸 지켜보면서 저렇게 하다가 자기들한테 달려올 것이라는 얘기도 해요.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입장이다. 그거를 뭐 비웃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일부 특정 분야의 기술은 좀 의존을 이제 뭐 돈을 내고서 뭐 좀 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좀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발 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난관이 봉착되면 부닥치면은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게 2030년도 지나면은 지금과 달리 우리의 그 엔진이 이제 그걸 어떻게 실용화 시킬지는 또 그때 가서 이제 방법을 더 이제 강구해야 되고 양산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추력이 모자라니까 또 더 올려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근데 현재 뭐 잘하고 있다. 제가 뭐 따로 비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견제를 받는다? 이거 말씀을 이제 질문을 딱 받으면서 이거 다른 유튜브에서 뭐 좀 뻥튀기 얘기를 했지 않았나. 그건 뭐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자기들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약간 이제 뻥튀기하는 뭐 일부 기술을 관련된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을 하는 거니까 기술을 좀 요청했더니 안 주더라. 이제 그 좀 극히 일부분 얘기를 좀 부풀린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공대지 미사일 뭐 개발하는 거 촬영 뭐 그거를 우리한테 뭐 견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제 그 로키드 마틴의 제즘 그 공대지 미사일 300km 이상 나가는 거 뭐 제즘 기간은 더 사정거리 긴데 그거를 판매를 안 해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일본 관계가 있다는 비공식적인 얘기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타우러스 500km짜리 사거리 500km짜리 도입했어요. 그래서 잘 지금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일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없죠. 왜냐면 한미연합태세, 공중전력, 타격력 그게 또 확보가 된 거고 그래서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타우러스 국산형에 대해서 뭐 또 별도로 이제 LIG 넥슨 중심으로 하는 것도 별다른 얘기 없고 저는 미국이 뭐 이게 불만스럽다 얘기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이게 다른 정도의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다 한미 동맹이라는 게 또 서로 협의하는 것도 많아요. 뭐 자기들이 좀 불만스러운 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뭐 투자를 국방비 세세한 분 소소한 분야에 다 골고루 투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도 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온 얘기가 없고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에 우리가 철령을 수출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뭐 거꾸로 트럼프 정부 기준으로는 자기들한테 뭐 판매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뭐 그걸 이제 비틀겠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 공군력의 어떤 증강 그리고 뭐 수출할 때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왜 견제를 받는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단 뭐 눈앞에 있는 게 블록 1의 이제 본격적인 양산. 지금 이제 한 대 이제 조립이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 날 뭐 행사를 이제 조촐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 뭐 8호기, 9호기 계속 이제 라인에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기존에 7호기 지금 이제 공개한다는 시험 비행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비행에 투입할 거고 넘기기 전에 공군에 인수 인도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26년도가 되고 26년도 말이면은 그때 사업이 어떤 뭐 20대 사업직의 기체 완성이 뭐 15대 이 정도 될 수 있고 바로 또 이제 그 40대에서 이제 20-2가 있죠. 왜냐면 또 쪼갰으니까 40대에서 20대, 20대로 쪼갰는데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나머지 20대도 이제 합류시킬 거고 승인 내서 예산 타고 그러면 이제 다시 40대를 이제 연속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 공대지 무장, 철령 이런 부분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비슷한 시기에 이제 28년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블록 1, 블록 2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 개발이. 그리고 양산은 2030년대에 다 끝나게 돼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이 방산업체들이 만드는 실력들이 빨리 만들기 때문에 뭐 2031년도면 이제 그 해당되는 사업의 어떤 거의 종료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은 다음 단계 블록 3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KF-XX라는 그 단계는 이미 이제 기획 연구 개발이 아마 지금 이제 기획이 돼서 시작이 될 거 별도로 분리해서 그 부분은 이제 2032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전투기로 이제 가겠다. 일단 플랫폼도 뭐 새롭게 만든다든지 좀 더 크게 키운다든지 엔진이 이제 국산을 이제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새로운 도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KF-21은 뭐 110대에서 이제 뭐 끝난다면은 물론 이제 중간에 60대 정도 더 만들자는 얘기는 있어요. 그 공군 전력이 북한이 방공망이 더 강화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북한판 S-300이 이제 생산 양산 배치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용부 통제기도 자기들이 어떻게 돈들 해킹해서 뭐 돈을 벌어서 뭐 해가지고 코인 같은 돈을 벌어서 물건을 더 만든다면 4대 체제가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있으나 마나 뭐 한 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조기용부 통제기가 북한판. 그러면 그때 와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KF-16의 존재가 그게 전자 주사식 A사 레이더를 장착한 개량이 이제 끝난 단계인데 생존성 이게 스텔스 전투기에 근접도 못하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자 주사식 레이더가 있다고 해서 장착하고 있다고 해서 격추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 수명이 이게 1994년 12월 23일부터 기체를 받았고 뭐 95년도, 96년, 97년도 집중적으로 받은 기체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30년대 그 운영 수명이 이제 좀 더 줄어드는 거죠. 비행 시간이. 그 내부에 시스템을 개량했어도 근데 전체 껍데기 기골은 별개이기 때문에 물론 운영 수명 연장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 들여서 근데 뭐 북한의 방공망이 새롭게 완비
마비가 되면은 이 F-16은 그냥 격추되는 전투기인데 들어가면은 무슨 개량을 기구 보강해서 더 사용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KF-10을 더 생산하자. 좀 더 이렇게 저시인성이 가까운 KF-10이 낫다. 국산 전투기고. 그러면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뭐 연장 사업이죠. KF-11 보람에. 그다음 여러 가지 갈래로 사업들은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미래고. 별도로 이제 분류해서 국산 엔진 뭐 18,000파운드 이상의 그리고 이제 동체도 다시 뭐 재설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미 해군의 호넷, 레가시 호넷, 기존 호넷을 이제 크게 확장한 엔진 바꾸고 그게 슈퍼넷이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도 이제 진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망 자체는 뭐 몇 년 전부터 이거를 개발하면서 길게 로드맵 자체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해당되는 예산주는 그 기관한테 승인을 못 받았을 뿐이지 계획 자체는 다 가지고 있죠. 뭐 공군, 소요군이나 방위사업청이나 업체나 뭐 합참이나 볼 때는 국방부 전체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KF-21의 미래는 저는 이제 뭐 밝다. 왜냐면 또 뭐 그런 시비 거는 게 있죠. 뭐 획득비, 양산 비용이 대당 뭐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뭐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업체 중심으로 그 원가를 다시 환수하고 거기에 가격을 낮추려면 그래서 또 별도로 이제 K방사의 수출에 KF-11 같은 미래 품목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그 기존에 90년대 그 K1 전차 양산하고 그다음에 K1A1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K1A2로 개량했는데 이때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지상 체계, 무기 체계들이 양산이라는 게 1차부터 시작하면 4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눠서 예산을 이제 분배 이렇게 잘라서들 주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고 좀 뭔가 자기들 큰 소리 치면 살았는데 로비도 잘하고 다른 무기 못 들어오게 그 외국산 무기. 그다음에 이제 K2에 진입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당시 정부가 20년 전에 한 640대, 680대까지 줄 거로 이제 기획이 나왔죠. 전차가 이제 그때는 상당히 중요시하던 시절이니까 뭐 이라크 전쟁에서 뭐 일부 M1 전차, M1A2 전차가 파괴가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좋았는데 생각지 않게 2014년부터 파워팩 문제. 그러니까 독일의 랭크사 파워팩을 사용하지 말고 지금의 에센트 다이나믹스사의 파워팩 국산은 이제 바꿔야 된다.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을 시켜보니까 뭐 그 당시에 2014년도 기준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보니까 테스트 평가하니까 작전 요구도 ROC가 높았는지 그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시간을 거의 뭐 한 5, 6년을 이제 흘러가요. 2014년부터 한 4, 5년을. 4, 5년, 5, 6년 뭐.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도까지 와서는 양산이 그 다음에 후속 양산 1차가 끝났으면 100대인가 2차, 3차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2차, 3차도 규모도 크지 않고 뭐 50여 대 뭐 이런 식으로 작게 예산 배정이 다른 무기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해당되는 현대로템 공장의 라인이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라인이 멈춰 있다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과자 나오듯이 그 뭐 라면 만들 때 그런 벨트가 아니라 공장에 구역별로 있어요. 가보니까 엔진을 갖다 놓고 이제 채워야 되고 뭐 크레인으로 들어서 포탑을 얻는 뭐 세부적인 장비 넣고 쫙 있는데 그냥 뭐 저기죠.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도 안 하고. 생산 라인이 멈춰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회사가 어렵다. 근데 그래도 뭐 이게 3차 양산 뭐 이렇게 다 4차 이게 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지 했는데 그날부터 2017, 18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제 차량 장갑 차는 하고 있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전차가 더 높죠. 확보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또 다른 그 현대로템의 어떤 생산 품목은 그 철도 분야죠. 뭐 전철, 뭐 이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열차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에 납품도 이제 하는데 그것도 경쟁이 또 심하기는 했고 종합적으로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2021년도 회사를 이걸 정리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뭐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된다. 그 그룹 차원에서는. 그러던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2022년도 러우 전쟁 터지면서 거기서 검토만 하던 폴란드가 이제 이거 한국산 전차가 좋다고 하는데 이걸 뭐 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검토하다가 이제 급하게 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건이 바뀌는 거죠. 빨리 줄 수 있느냐. 하다못해 너희 군에 납품 예정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럼 대량 발주를 하겠다. 근데 이 대량 발주라는 게 옵션이다.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00대가 필요하다. 근데 최초의 전차는 뭐 180대, 2차 뭐 180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쪼개서 급하게 뭐 26대 빨리 받을 수 있냐. 너희들이 그 군에 넘길 납품할 걸 빼줘라. 뭐 2차, 3차 양산품. 그래서 빼줬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180대가 이제 그 사이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인도가 되고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장비 돈이 전차.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좀 다시 살아났는데 나머지가 약속받은 나머지가 다 계약이 돼야 되는데 2차 계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다 채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조건이 면허 생산에 뭐 K2PL 폴란드 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플라모델 하듯이 개조 개발해서 뭐 붙이고 띄고 뭐 해야 되는 개발이 따르고 또 시험 평가도 해야 되고 물론 전차니까 뭐 항공기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은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건들이 서로 따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체되고 현재 그래서 그 이어지는 수출이 자주포에 비교해서는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생겨서 또 해당되는 업체는 현대로템은 또 긴축 경영하자 이게 또 어떻게 길게 할지 모르니까 먼저 번에 수출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K2 전체 수출된 나라는 딱 한 개, 1개국입니다. 폴란드. 없어요, 그밖에. 뭐 튀르키 얘기하는데 그건 기술 판매를 한 아주 옛날 얘기고 그래서 알타이 전차가 나온 건데 그건 다 다른 얘기고 순수 완전하게 완성돼서 아니면 현지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공동 생산한 그런 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직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소위 제가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유튜버 밀리터리 유튜버께서는 마치 뭐 이집트도 되고 뭐 어디 뭐 사우디도 되고 뭐 다 됐다고 하는데 된 거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폴란드만 지금 성사가 된 거고 지금 계속 할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지금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페루도 얘기하시는데 페루는 해당되는 전시회가 별 볼 일 없는 전시회인데 뭐 방산전시, 오리지널 방산전시회가 아니고 얘기를 제목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 산업 뭐 안전 환경 뭐 이런 이상한 제목의 전시회인데 그 기회를 이제 급하니까 페루가 이제 어느 정도 살 것 같으니까 물건을 싣고 선적을 해서 작년에 뭐 12월 달에 선적했던지 하여튼 뭐 올해 전에 페루 가니까 싣고 와서 해당되는 페루가 그래도 중심 위치에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돼 있지만 지도를 보면은 또 해당되는 그 나라에서 전시를 하면 이제 브라질도 와서 참관도 하고 뭐 칠레, 아르헨티나 잠재적인 신규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뭐 지금 뭐 드론 시대니까 대량으로 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이제 수량을 이제 발주해서 상징적으로 전차 부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나라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대륙에서는. 근데 반대로 뭐 서울 아덱스로 오라면 너무 멀고 그 자체부터 이제 오기가 좀 부담스럽고 서울에 있는 무관들이 다 대신 이제 정보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그래도 좀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그 돈을 이제 좀 물건 실어 선적하고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돈을 써야만 뭐 또 미래 시장을 2030년대 시장을 좀 일부 또 보존을 받을 수 있다. 페루를 이제 계기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지 그게 뭐 결정된 건 없어요. 그 해당되는 남미 지역이 뭐 선정이 돼서 폴란드만큼의 뭐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뭐 결정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세일즈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슬로바키아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뭐 일부 기사에서 언론 기사에서는 뭐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조심해야 될 게 노르웨이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뭐 다 된 거를 이제 얘기했다가 뒤통수 맞았는데 독일의 로비가 들어갔어요.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나토 지역에 땅이 붙어 있는 유럽의 서유럽의 중부 유럽의 남부 유럽에 보면은 자기들이 관계가 좀 긴밀하지 않겠어요? 그 오래된 역사가 붙어 살았는데 피도 섞이고 서로 침략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눠지죠. 이게 슬라브 민족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나라를 또 형성한 친척 국가냐? 이게 이제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고 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친하죠. 친러 지금 정부도 들어섰지만은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슬라브 쪽으로. 그런 면을 보면은 나라별로 역사적인 측면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진짜 애들이 살까? 막 살 듯이 하다가 엎어버리면은 그 노르웨이 건이 그랬잖아요. 다 살 것처럼 아주 장비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독일에서 로비 들어오니까 엎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슬로바키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일어난 공개된 현상이 뭐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짜깁기 한 거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짜깁기 한 거. 자기 입장에서 짜깁기 한 거. 이래서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뭐 훈련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반대 현상도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시점에 빨리 기사 완성해서 내야 되니까 조건을 짜맞춰. 뭐 솔직히 말씀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기사를 쓸 때 나한테 유리한 걸 짜맞추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내용도만 짜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소위 언론사들이 이제 와서는 세상이 이제 개방된 세상이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비판받고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디지털화된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지켜보고 계속 우리 방사청에서 접촉하고 해당 업체에서 세일즈 들어가는 걸 좀 뭐 해당되는 매체 슬로바키아 매체도 봐야 되고 그 옆에 있는 폴란드 매체가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진전 상황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대로템에서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딱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죠. 관계자들한테. 그러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대로 중요한 거는 폴란드 완성이다. 옵션 포함해서 숫자들. 그거지 주변국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 루마니아 얘기도 그것도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로지 폴란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성급하게 앞서가는 얘기하면은 이게 다 서로 연결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 한글을 가져와서 번역기 돌려서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기사를 또 써냅니다. 안 좋은 얘기로 부작용 나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호들갑을 떨 상황이 아니다. 현대로템 업체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확증된 것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확증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사례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노르웨이 건이었다.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나 기사가 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자주포 때문에 전차도 그렇게 될 거라 보는데 좀 보수적이에요. 전차는 살다라면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가 전차 없잖아요. 자주포는 발주해도 추가로 그런 이제 나라들의 비용을 쓰는 게 국방이 쓰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짧은 시간 내에 화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주포가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거고 전차는 이제 비용만 들어가고 직사 화력 이게 뭐 근접전에 이제 뭐 3km, 4km 되니까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포가 더 이제 36門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 그 80km 이상의 타격하는 거. 그 근접전보다는 좀 중거리 전투 이걸 우선시하는 그런 교리 나름대로 이제 그런 나라마다 입장이 있고. 근데 유럽의 나라들은 뭐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다 작잖아요. 서로 거기 안에서 또 갈라해서 독립하고 또 뜯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토 체계가 또 공동 방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다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만 봐서 될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업체는 그 직판을 그 기존에 그 폴란드 기준에서 K2GF죠. 그냥 그대로 팔면 수익성이 높죠. 그냥 그대로 운반해가지고. 근데 또 폴란드는 현지화 자기들의 작전 요구가 있기 때문에 PL 버전, 폴란드 버전을 요구해서 나머지가 옵션을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기들의 마진이라고 그러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더욱이 폴란드 방산업체도 자기들도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유럽의 방산업체가 서유럽의 방산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성을 이제 보장받아서 주변국,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슬로바키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현지화시켜서 판매를 해야만 또 자기들 돈 버는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현대로템, 그 해당되는 전차 업체의 수익성은 줄어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차를 이제 도입한 중동 같은 국가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기본 버전을 가져가면은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개량형이 K2A1이 있는데 그건 또 개량을 하려면은 그 키트라고 하죠. 그 부품을 이제 판매를 해서 그걸 체계 통합을 해주는 건데 다시 그게 완성품을 그대로 있는 거 판매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개량형 시장은 가면 가서 키트 시장으로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금보다 이렇게 막 대박 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장이 될까? 근데 그럼에도 또 회사를 이제 존재시키고 유지하려면은 그 사업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이 지금의 어떤 반짝하는 좀 판매를 그냥 만족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이제 수요가 이제 아니면 수금되는 돈이 줄어드니까 지금부터 허리띠를 둘러매자.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온 게 인건비에 대해서 좀 뭔가 보너스를 주지 말고 뭐 적게 준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 이제 뭐 제한된 언론에서 발표를 했죠. 부정적인 면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대박 났다고 해서 계속 그만큼 수익성이 똑같이 보장된다?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거에 그런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잘 쓰고 끝내 유지를 잘 해오는 나라가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 서로 통폐합하면서 그다음에 유럽의 서유럽의 방산업체가 서로 이제 통폐합하면서 회사 이름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이 생존성을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 특히 서유럽 방산업체 상대로 우리가 이게 경쟁할 때 좀 배울면 벤치마킹 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외면하고 그냥 뭐 사람 인건비 단순한 거 뭐 그런 거 줄이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사장이 대표가 자기 자리를 보존해서 살아남겠다 안일하게 참 그 부분은 아는 사람들도 알죠. 근데 또 그 사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는 그 학계라든지 뭐 언론계에서는 또 슬쩍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은 순수하게 이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런 인건비에서 피해를 보는 거죠. 그게 뭐 허리띠 같이 매야 된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그 보도를 접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새로운 물건도 개발도 해야 되는 것도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뭐 그분이 뭐 누구라고 말씀을 실명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 그 어떤 전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35년 동안의 방산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근본적으로 90년대나 지금이나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고 그냥 이 수준이구나. 자 폴란드 경우가 상당히 우리가 상당히 저기다 대박이다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동의 뭐 청궁투라든지 그것도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그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거 그건 이제 상황이 또 만들어준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수주받아서 만들 것들을 그때 가서 또 인건비 줄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좀 그런 게 좀 저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딱 정리해서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K방산이 계속 잘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가 50년 동안 싸우는 것도 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K방산이 진짜 돈을 잘 벌어서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그 사회에 어떤
역할, 경제 역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죠. 항상 뭐 얘기하는 게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 수출 시장도 아주 복잡하고 투자 문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쪽 분야 분들이 또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방산 분야가 더 수출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됐으면 함정 분야도 잠수함도 그렇게 좀 더 물건 종류가 다양하게 좀 나가야 되는데 뭐 이것도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다 숙성되는 시간이 또 음식처럼 기간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조바심이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경제가 또 예전 같지 않다. 뭐 그런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좀 줄어든다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뒤집어 얘기해서 방산이 좀 더 수출을 나가야 되는데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각 지역 나라별로 기획을 마련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폴란드 방산 중동 특정 나라하고 제품 거기에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거 쓰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기획을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그 세일즈 분야 말씀 들어보면은 좀 뭔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한 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각 회사별로 방위사업청 전부 다 특히 뭐 ADD, 기프원 이런 기술지능연구원 이런 데가 좀 방산업체가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좀 자기들 이해관계를 좀 줄여가지고 좀 적극 지원을 좀 하면 어떨까. 뭐 근엄한 자세를 취하면서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게 해주는 걸로 다 그렇게 뭐 포용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특히 방사청의 실무자들이 제가 아쉽게도 그 옛날에 방위사업청의 또 실무자들은 아닌 것 같고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만 강조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매번 매시간 뭐 매일 하여튼 열심히 꾸준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뭐 현업 종사자나 관청에 계신 분들 빼고 그분들은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일은 없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일반 시청자분들은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